자,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이번 주 계속 출장에 연수 다녀왔잖아요. 1호 계정에서 스팀이랑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들었던 대로 1호 계정이 지금 학교 일선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미술교육에서 스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1호 계정 자체 스팀이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로 들어가 있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이번 주에 가서 실제 지도안도 짜보고 다른 교과 특문도 같이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매체 예술가들도 만나보고 나니까요, 감이 잡혀. 절대 스팀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겠다는 감이 잡혀. 그래서 절대 스팀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는데 어떤 식으로 물어볼 거냐면, 이제 다양한 접근 방법식으로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매체 미술을 하나 도판을 주고요, 옆에다가 이거를 1호 계정에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럼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미술교사가 할 수 있는 방법적인 접근을 논하시오라는 식으로 스팀에 곁들여서 접근 방식을 물어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각 교육과정에서 창의 융합이 원래 총론에서 말하는 창의 융합이랑 똑같은 건데, 미술에서 창의 융합이 제일 중요한 게, 스팀에서 예술교과, 특히 미술교과는 우리 성취 기준에 적혀져 있잖아요. 타 분야 영역을 이해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성취 기준처럼 모든 영역들이 다 따로 놀아. 기술, 수학, 과학 이런 게 다 따로 노는데 그거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미술이야. 미술이 표현으로서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 제시하는 측면에서 미술로 표현을 해보고 실제 제작을 해봐라 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표현 쪽에서 스팀이 문제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일단 미교로는 역사별로 한 번씩 문제 쓱 접하고 나서 마지막에 교육과정 여러분들이 좀 외웠다 싶을 때쯤에 문제로 내볼 테니까 그때까지 교육과정을 한 번씩 쓱 다 외울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서 매체 미술이 조금씩 나올 건데 눈여겨봐야 될 것들을 오늘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우리 89페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양상을 펴주세요. 89페이지입니다.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양상 페이지가 꽤 많고 오늘 이걸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들은 쓱 지나가고 모르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건 우리가 얘기를 다 드렸고 어떤 의미인지도 다 알고 있을 건데, 일단 모더니즘에 대한 반동이었잖아요. 획일화되고 본질이 정해져 있고 그 원칙을 찾아가는 게 모더니즘이었는데 그걸로 이제 반대해서 다양한 양상으로 뻗어나가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개론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모더니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후기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가 몇 년대였죠? 1960이야 80이야? 80. 1980년대 전자문명에 부합하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7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개념이 드러났고 80년대 들어서면서 후기 산업사회와 맞물려 가며 정보화 산업화가 훨씬 더 가속화되었다는 게 있고요. 그 아래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바라보는 시각은 모더니즘의 새로운 양상이라는 견해와 제2의 모더니즘이다 라는 새로운 원론이 없다라는 그런 반응과 또 모더니즘 자체에 대한 반발이라는 견해가 양립되어 존재한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일단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양성, 다원화, 이거를 키워드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의 변화에 대해서 일단 변화 요인을 크게 세 개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정보 산업의 발달. 두 번째, 기능주의 건축의 실패. 세 번째는 외골적인 성향과 변증법적 유물론의 추종. 자, 그러면 변증법적 유물론은 뭘까요? 변증법적 유물론. 일단 변증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자,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거 키워드로 외우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한 계기로서 이게 나온 건데 변증법이라는 걸 딱 외워두시고, 자, 유물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유물론? 자, 이거 다음 주까지 찾아오세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디키랑 예술제조론까지 한 번에 싹 섭렵되니까 변증법적 유물론 검색해서 알아오십시오.
참고로 저는 공부하면서 이런 키워드라 그러면 이게 의미가 개념이 확 와닿지 않으면 계속 찾아보고 옆에다 포스트잇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전 옆에다가 지금 다 적어놨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 유물론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모더니즘에 하나로만, 외골적인 성향 하나로만 찾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유물론, 그 원래 DBA에서 문화를 배우고 그 문화를 전수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잖아. 뭔가 한 가지의 원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유물을 가져와야 되고 그게 하나의 기정사실이다, 얘만 따라야 된다 라는 유물론이 있었는데, 이거에 반대해서 왜 이걸 추구를 해야 돼? 이걸 추구하긴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복이 호수성이 좋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한복들, 예쁜 한복들 과거에 입었을까요? 예전에 한복의 색깔은 거의 대부분 뭐였을까요? 거의 흰색, 서민들은 흰색일 수밖에 없었어. 색깔 들이는 게 너무 비싸니까. 근데 지금 되게 형형색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색깔로 변화됐다는 게 한복에 대한 기존에 있던 변증구조 유물론을 깬 거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변화 양상을 보겠습니다. 전통적 장르의 재등장인데 인물과 풍경화가 등장을 했지만 얘를 또 어떻게 색다르게 표현을 할 것인가. 왜 이전에는 역사화 위주였잖아요. 그 다음에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어? 평면성을 찾아가겠다면서 계속 추상화로 전개가 됐지. 그러다가 다시 이제 다른 걸로 변화하게 된 거고, 차용과 형식적 폐쇄성의 와해, 그래서 패러디가 등장하게 됐다는 것과, 세 번째가 중요하죠. 하이테크 매체의 이용을 통한 오리지널리티의 성역 타파. 그러니까 이건 뭘 제거했다? 아우라를 제거했고 원본을 뛰어넘는 원본, 시뮬라시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체크해주세요. 이합 하산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의를 내렸는데, 획일성의 거부, 탈텍스트화, 인간의 탈중심화, 파편화, 자아의 분열, 언어의 한계성, 자아 동체성 등 11가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으로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어차피 현대미술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키워드니까 당연히 다 외워둬야겠죠. 근데 문제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원론 쪽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키워드로 바탕으로 답안지에 어떻게 적을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하면 제가 그때 들레즈 답안지 2014년에 작성을 하면서 여기 있는 키워드들 중에서 탈텍스트화라는 단어를 넣었고요. 언어의 한계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넣었어요. 왜냐면 베이컨 작품에도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원본을 탈피해서 벨라스케스가 그렸던 초상화를 교황 율리우스 2세 초상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일종의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이 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들레즈랑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꼭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70년대 유행했던 포스트 모더니즘 양상은 패턴과 장식, 페미니즘, 뉴 이미지 아트, 홀로그래픽 아트, 레이저, 컴퓨터, 하이테크 매체 예술이 있고, 1980년대는 배드 페인팅. 근데 배드 페인팅은 그 류가 같은 게 신표현주의와 트랜스 아방가르드, 트랜스 아방구아르디아, 이게 이탈리아어인가 그래요. 그래서 트랜스 아방가르드는 같은 말인데 여기 유행을 했고, 그래피티 아트, 네오팝, 샘플링, 네오지오, 신개념주의가 나왔습니다. 자, 샘플링이라는 단어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건 대놓고 패러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더걸스 텔미 노래 알죠? 빰빠밤빰 처음 해놓고 이 다음에 등장하는 노래가 빠밤빰 나오잖아. 갑자기 되게 흥겹네. 자, 이 빠밤빰 이것도 사실은 원래 그 박진영이 만든 음이 아니라 1960년대 나와있던 레트로풍의 음악을 활용을 해서 만들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리믹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원곡을 샘플링 했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샘플링이라는 용어는 음악에서 등장을 했지만 이거를 음악에 있던 걸 미술로 가져오면서 패러디의 또 다른 개념으로 원본에서 출발했지만 원본을 또 한 번 바꾸는, 이게 그래서 패러디, 오마주, 샘플링 이런 개념들에 대한 차이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샘플링 아트는 따로 설명을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구나, 패러디나 이런 거랑 같을 수 있겠구나.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어쩌지? 패러디라 적어도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그 개념을 명확히 해주면 여러분들은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음악적 용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의 말이에요. 시험 문제 샘플링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패러디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음악에서는 샘플링과 맞물려 라는 식으로 패러디를 좀 더 정교화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패러디에 대한 개념을 적으시오라 그랬을 때 샘플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머 얘는 이런 것까지 안 해, 플러스 1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밑에 매체 예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보시면 1970년대에 등장했다는 것과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개념에 원래는 물질적 매개체를 이용해 제작되는 모든 미술 작품을 의미하기 때문에 설치나 조각도 모두 매체 미술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원론적 의미겠죠. 근데 오늘날 보시면 대중매체와 관계된 미술로 통용됐다.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대표적인 사례가 신문, TV, 컴퓨터, 만화 등을 이용하여 대중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분류로 보면 1970년대에 등장했던 것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매체 미술이란 이제 비디오, 컴퓨터, 레이저, 홀로그래픽, 가상현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보는 게 비디오랑 가상현실 두 개가 있겠죠. 비디오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누가 있을까요? 백남주는 비디오 아트라기보다 뭐에 가까워요? 비디오? 조각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비디오 조각의 백남주, 그럼 비디오 영상에는 빌비올라가 있을 거고, 가상현실에는 시어, 제프리 시어를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매체 미술은 원래 모든 걸 다 통용을 했지만 70년대 이후에 등장한 걸 또 다른 매체 미술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모더니즘기를 보면요, 한스 벨팅에 의하면 고전적 모더니즘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의 매체 세계에 적응하는 것으로 그 작품 구조에 있어 체크,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미술사적 논증의 지평에 놓여있지 않은 전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자, 말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 미술사에서 한 번도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장르로서의 지평을 열어나갔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미술 개념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다다와 누보레알리즘을 예를 들 수 있겠죠. 누보레알리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적으로 아르망, 피에르 아르망 볼 수 있습니다. 하에 계속 박아놓고 뭐라 그래요? 이거는 조각도 아니고 합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기법으로 뭐다? 집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피에르 아르망의 집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1, 2학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적기만 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전 미술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들이 여기에는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피에르 아르망의 누보레알리즘 같은 경우에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불다티고 있어요.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동어 반복적 요소 있죠. 그래서 피에르 아르망의 직접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이다 아니면 작은 신발이나 주전자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은 동어 반복적인 요소들을 두면서 기호학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반면에 이전에서 미술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재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대표적인 게 차 쌓아놓은 거 알죠? 피에르 아르망 차 쌓아놓은 거, 그 작품도 대표적인 작품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1960년대에 사회의 급속한 발달, 미디어 매체의 증가, 그 다음에 대중매체 영향에 따라서 60년대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70년대. 아까 제가 말했던 비디오 아트, 홀로그래픽, 가상현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70년대가 좀 중요한데요. 70년대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봐주세요. but if로 대중매체가 지닌 부정적 측면을 밝히거나 미디어에 의한 전문적인 정보 조작을 역설적 방법으로 비판하는 등 여러 가지 양상으로 매체 미술을 전개시키는 게 바로 1970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 그게 반영됐던 예술 체계가 비디오 아트, 홀로그래픽 아트, 가상현실이고 대표적인 작가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계점도 있어요. 당연히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진보된 예술성의 구현이라기보다는 체크, 예술이 과학기술에 종속되어 그 본래의 휴머니티를 잃어가고 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 교육과정에서도 같이 제기됐죠. 스팀 교육과정에서 과학교과에 미술이 신여가 되는 것 같다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통합이라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화두겠죠. 그리고 밑에 새로움과 다양성의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작가 고유의 필치나 정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왜? 작가의 스타일은 있을지언정 작가가 직접적으로 표현했던 다양한 정감, 우리로서 보면 손맛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손맛, 정감 이런 것들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테크놀로지와 미술, 그냥 요거는 이런 식으로 테크놀로지와 미술이 전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구성주의에서는, 세 번째 구성주의에서는 근대공업의 신소재를 사용을 통한 본질적 저용성을 추구했고, 미래에 대한 작가들의 기대와 동요심의 표출, 요거 원래 미래파와 같은 개념으로 기계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이걸 통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수단이었어. 근데 밑으로 내려와서
라이트나 키네틱, 얘는 하이테크 예술의 시발점이었고 그 밑에 있는 비디오 아트들은 최첨단 테크놀로지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성주의, 미래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볼 수 있는 매체 미술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둘 다 뭘 사용을 했다. 당시 시대에 있던 문명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했다는 점은 공통점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하나는 기계미학을 바탕으로 이데올로기를 전파를 하려고 했던 거고, 이후에 등장했던 예술 같은 경우에는 각자 자기 개인의 방식, 포스트 모더니즘으로서 획일화를 거부하고 변화를 살주하여 어떻게 자신의 시도를, 자신만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나름의 미학을 형성하려 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시험 문제를 자주 냈었거든요. 저 이제 시험 칠 때도 스터디 할 때도 이걸 정말 자주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건 얘네들이 실제 노량진에서도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본 뼈대로 보고 어떤 도판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구성할까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몇 페이지 하이테크 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에서 하이테크는 말 그대로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이용했으니까 하이테크겠죠. 자, 그러면 현대적 시발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아트 이후 키네틱 아트와 사이버네틱 아트 등에서 발전하며 1970년대 확산이 되었는데, 자, 여기서 키네틱 아트는 여러분들이 다 알 건데 사이버네틱 아트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요 개념 찾아오세요. 사이버네틱 아트. 자, 참고로 얘기를 하면 지금 1호 개정 교과서는 시험 문제 대상이 아니죠. 내년부터 들어가죠. 그러니까 특히 3학년이랑 2학년을 주위에서 봐야 되는 게, 지금 1호 개정 교과서에 바뀐 내용들은 이런 하이테크 아트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스팀 때문에. 그러면 사이버네틱 아트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심화 이거 받아온 것들도 대부분 하이테크 아트 예술가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손경환 작가나 아니면 뭐 임동열 작가 같은 경우 만나고 왔는데, 사이버네틱 아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 스팀 교육 담당자였던 연구원과 교수들 모두 사이버네틱과 관련된 아트, 그러면 이제 디자인에서 뭐가 나오냐? 사이키델릭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이키델릭 디자인과 사이버네틱 아트의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두 개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도 여러분들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특히 3학년이랑 2학년들은 이 개념 적어놨다가 나중에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단 여기서 키네틱 아트 하면은 대표적으로 그냥 움직임을 얘기를 하니까 그 시작은 누구였어요, 처음에? 대표적인 작가. 바람. 홀더. 그리고 나서 실제 바람의 동력을 또 이용한 사람. 테오 얀센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있을까? 그 두 명 말고.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그치, 최우람 작가. 우리나라 작가 정에서 도판에 나온다는 최우람 작가가 있을 거고요. 또 이건 나중에 얘기해야겠다. 요 세 작가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교과서에 키네틱이나 사이버네틱 아트 작가들이 나와 있다면은 얘네들은 조금 그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흐름을 보시면 1960년대 개념미술에서 하이테크는 환영받았는데, 그 이유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표출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매체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미술이란 말 그대로 개념을 드러냈기 때문에 매체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뭘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개념만 전달하면 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매체 미술로서 굉장히 곽감받은 거예요. 그래서 개념미술은 일종의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매체를 사용했냐. 자, 그러면 언어를 사용하신 분은 누군가요? 조셉 호소스가 되겠죠. 또 다른 개념미술 작가 누가 있나요? 개념예술하면 대부분 조셉 호소스밖에 모르잖아. 한 명 더. 큰 소리로 드네 누구라고? 네? 네, 요셉 보이스도 대표적인 개념미술가라서 뭘 활용했냐? 자기 몸도 활용했고 자연물도 활용을 했다. 그래서 어떤 매체를 활용을 했냐라는 점에서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있는 하이테크 아트에서 믹스트 미디어랑 디지털 미디어가 있는데, 요거 이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거 이름 꼭 외워주시고요. 밑에 있는 개념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믹스트 미디어는 인터미디어라 그래가지고
개념은 여러 종류의 매체를 서로 혼합시킨 종합적 표현 기법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거 뭘로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페인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합했다라는 단어를 합친다면 그렇죠. 컴바인 페인팅이랑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의도에서 보면 단일한 사용에 그치지 않고 체크, 여러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결합했다는 점, 표현의 범주를 넓히려고 했다는 점, 작가의 의도에 나타났다. 따라서 발견된 오브제 체크, 비롯한 각종 소재 및 기법의 혼용 외에 소리, 조명, 액션 등 여러가지 포함한 종합적 공간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자, 작은 개념으로는 컴바인 페인팅이 시작이 되었겠지만 이게 점점점 확정돼가지고 뭐가 되겠어? 소리까지 예술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저번에 서정자치 작품 봐가지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소리,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옆에다가 깔아놔가지고 자세히 들으면 오히려 안 들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리는 그런 작품들도 여기서 말하는 믹스드 미디어인 거예요. 왜? 앞에는 영상이 지나가거든. 차가 지나가는 영상도 보이고. 그래서 동의어로 인터미디어, 멀티미디어가 있는데 요 단어들 이게 만약에 개념으로 물어봤다 단답형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믹스드 미디어나 인터미디어 둘 중에 하나는 꼭 적어줘야 되고요. 개념에서 만약에 뭐 그림에서 뭐 그림 위에 다양한 매체를 합쳤다 정도만 나온다면 컴바인 페인팅도 가능할 텐데 여긴 지금 소리까지 들어가죠. 그럼 컴바인 페인팅을 적으면 안 됩니다. 컴바인 페인팅이 동의하긴 하지만 믹스드 미디어보다는 좀 더 작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소리, 영상 이런 것까지 얘기할 경우에는 더 큰 개념으로 믹스드 미디어를 봐야 됩니다. 자,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작품을 통해 믹스드 미디어는 한참 더 발달하는데 회화, 조서, 음악, TV 등 여러 매체를 동시에 사용하여 하나의 종합 미술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후 믹스드 미디어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미술가들 사이에서 급속히 발전되면서 체크, 해프닝, 퍼포먼스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광역한 범주를 형성한다. 인체도 하나의 미디어로 사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믹스드 미디어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섞인 거야. 그럼 디지털 미디어는 뭐냐? 개념. 정보나 자료를 수치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표적인 장치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있다. 자,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라는 건 이런 걸 표현하는 거. 이심법이나 십진법을 통해가지고 표현하는 게 컴퓨터다. 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디지털 미디어만 알면 됐어. 근데 이게 지금은 뭐가 됐어요? 그런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다 수집했다. 무슨 데이터? 앞자리 한 글자 크게 커졌다고 해서 그렇죠. 빅데이터로 얘가 확장이 됐다고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돼요. 디지털 미디어는 현대에 와서 빅데이터화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직 노량진 강사들은 빅데이터가 뭔지도 모르더라고. 자, 특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2번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2번. 1990년대부터 작가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여 미술가의 역할을 넘어서 제작자, 기획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동그라미 3번. 샘플링 아트에도 사용되어 견변을 추천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우리가 알고 있는 첨단 기계를 필두로 해서 이거를 표현을 해주는 수단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게 바로 디지털 미디어. 해당되는 건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라는 걸 알겠죠? 얘가 왜 디지털 미디어냐? 디지털 자료들을 모두 가지고 활용하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이패드 선전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쓱, 싹, 씩. 참 쉽죠? 라는 광고 본 적 있지? 그림 그리는 거. 그래서 뭐 디지털 미디어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디지털 미디어로 보는데 그럼 빅데이터는 뭐냐? 여러 가지 사람들의 행동 반경에 이런 걸 분석을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하기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뭘로 분석할 수 있어?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개념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럼 바로 컴퓨터 아트로 내려가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확장이 된 거겠죠? 그럼 디지털 미디어에서 스마트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다. 한 번 더 개념 정리해 주시고요. 컴퓨터 아트는 말 그대로 컴퓨터 기능을 이용해 제작되는 모든 예술을 말을 하는데 초기 흐름 볼 필요 없고 60년대, 70년대까지는 비디오 아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읽어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으면 충분히 이해 가능해요. 읽어만 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뒤쪽에 가시면 92페이지에 중요한 내용은 80년대랑 90년대입니다. 자, 80년대에 컴퓨터 아트가 대중화가 되었는데 누가 주로 이걸 했냐면 두 번째 줄에 키스 헤링 등은 컴퓨터 페인팅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UI 이미지를 구축하거나
드로잉 기법을 연구하였다라고 얘기 나오죠. 자, 키스에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컴퓨터 속에서 지금은 태블릿이라는 게 나와서 굉장히 편했지만 80년대 당시에는 태블릿이 없었어. 그래서 키스에링이 어떻게 쓸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림판을 하나하나 따서 그리기 시작한 거야. 이게 없잖아. 마우스로 딸깍딸깍딸깍딸깍딸깍 쫙 그리면서 최초의 컴퓨터 아트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은 태블릿 PC에다 그리면 되지만 쓱싹. 자, 그래서 컴퓨터 80년대 대중이 되었고 키스에링이 그렇게 연구를 했고 밑에 빅남주는 컴퓨터로 처리되는 다양한 효과를 이용해 비디오 조작을 함으로써 컴퓨터 예술의 범위를 넓혔다. 그래서 영상적인 것도 고민을 했고 영상 CG도 이때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나아가서 컴퓨터와 비디오를 합쳐가지고 비디오 조각도 만들어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빅남주는 굉장히 큰 의의를 지니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제니 월저는 프로그램된 메시지들을 컴퓨터로 조절되는 전광판에 싣는데 트루이즘에 근거한 상식적 문구들이 보는 이의 마음을 교묘하게 사로잡는다. 자, 교묘하게 사로잡는다는 말의 키워드는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제니 월저가 누군가의 말을 프로그램된 메시지들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 이거 다른 사람들이 계속 무의미한 말을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 그럼 제니 월저도 일종의 뭘 활용을 한 거야? 사람들이 했던 말이니까 빅데이터를 활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빅데이터라는 말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빅데이터라는 말로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답안지에 대해서 제니 월저 얘기를 할 때 빅데이터를 어떻게 넣을 건지 좀 고민을 해보세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거든. 빅데이터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자, 그래서 4번의 특징을 보시면요. 컴퓨터 아트는 예술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 창조성이 기반이 되는 상상력, 직감, 정서 등이 결여될 수 있는 까닭에 대체로 기술이 지닌 장점이나 특성을 예술 영역에 유입시킨다는 측면에서 응용되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초기 컴퓨터 아트 작가들은 엔지니어 출신들이 많다. 왜 엔지니어 출신들이 많냐면 그래프를 하는데 다 수학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수치를 입력할 거 아니야. 수치 입력하니까 자기들이 그림을 그리지도 않았대. 수치를 입력하면 알아서 그래프가 그려져. 그럼 그래프를 따가지고 우리는 선 이렇게 쓱 그려서 45도? 이쯤 되지 않나? 라고 쓱 그리면 우리는 45도가 나오는데 수학자들은 컴퓨터 엔지니어로 45도니까 콤마, 사인, 코사인 막 이러면서 막 입력을 하면 45도가 점점 만들어졌다가 이게 휘어. 수학가들이 그래서 그렇게 수학 공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그런 초기 작품들은 수학적인 공식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고 그래서 이제 사이버네틱이나 사이키델릭 디자인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긴 해요. 수학적인 색감이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자, 80년대까지는 그래서 이런 컴퓨터 아트에 대한 비평적인 중거가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밑에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테크놀로지는 인간의 자유와 잠재적 가능성을 보호해주고 개발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와 있는 게 바로 밑에는 컴퓨터 페인팅 시스템인데요. 같은 말로 디지털 페인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디지털 아트에 컴퓨터가 포함이 되니까 디지털 미디어에.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한 건 다예요. 아까 수학자들이 이진법을 활용해가지고 입력을 하면 그림이 만들어진다. 그런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적어준 건데 이거는 스팀으로 한다면 뭐랑 연결할 수 있냐? 정보랑 연결할 수 있긴 하거든요. 정보 과목이랑. 근데 못해요. 정보 교사가 없어서. 밑에 인터랙티브 아트 보겠습니다. 별표 5개. 컴퓨터 아트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아트가 더 발전할 수 있었겠죠. 기술이 발전되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인터랙티브 아트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작가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누가 있을까요? 인터랙티브. 응? 웅성거리지 말고 제발 큰 소리로 얘기해. 못 알아들어. 뭐라고 제발. 네? 네, 제프리쇼. 가상현실의 제프리쇼 있습니다. 제프리쇼 페달에 밟으면 앞에 있는 현실들이, 가상현실들이 쫙 펼쳐지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참여하는 참여형 예술인 거잖아. 그럼 요새 나오는 VR 체험 기기들도 일종의 참여 미술이기 때문에 인터랙티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케스트라라고, 펭귄 오케스트라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앞에 펭귄이 있는데 그 펭귄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땅요정이라 그러지. 땅요정들 조각상들이 있는 두 가지 작품이 있는데 앞에 사람이 딱 쓰면은 눈에 센서가 있어. 카메라가. 그래서 사람이 팔을 이렇게 움직여서 막 이렇게 하면은 펭귄들이 이렇게 돌아. 반대로 이렇게 돌아. 이게 교과서의 조판이 꽤 많아요. 중학교 조판에. 이 작가가 누구냐면 다니엘 로진입니다. 다니엘 로진. 여기에 못 적었거든요. 이거 조판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 로진.
유튜브에 검색하면 영상이 있는데요. 펭귄들이 그냥 안 돌아. 와, 와. 딴 녀석들은 와 이렇게 돌아. 할아버지라 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찾아보시면 재밌는데 인터넷도 이용이 되고 센서들도 발동되고 이제 컴퓨터 매체 미술들이 발전이 되니까 보다 저렇게 인터랙티브가 확장이 될 수 있었겠죠. 첫 번째 키워드들부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줄 대화형 예술 체크로 번역되면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가능케 된 예술 형태로 체크, 관객이 직접 참여해서 작품과 체크, 교감하는 형태의 예술을 말한다. 자, 동그라미 1번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작품과 관객에 보다 밀접한 공감을 유발하여 작품 감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장점. 동그라미 2번으로 컴퓨터 아트 앞에다 적어주세요. 컴퓨터 아트가 이룩한 업적 중 하나. 컴퓨터 아트가 발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자, 종래 예술에서는 제시된 작품을 관객이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자, 이제 동그라미 3번 적어주시고요. 인터랙티브 아트에서는 관객이 직접 참여하여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능동적 감상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이는 작가의 나를 시즌적 소우주로서 독자적인 창작물로서 여겨져온 예술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혁신한 것으로, 왜? 감상자가 느껴야 되는 거니까 전달하고서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지. 예술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혁신한 것으로 테크놀로지와 예술의 반복적 관계를 완전히 일신한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결말을 예측하기 어려운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해놓은 거 인터랙티브 아트의 특징을 작성하시오라고 하면 이거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결말 예측 어렵다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자, 밑에 있는 내용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세케 딩클라는 이러한 예술에 대해 어느 면에서는 관객의 액션에 배제하는 기존의 참여 예술의 성격을 띈다. 그러나 해프닝과는 달리 관객에 대해 기습적, 공격적이며 아니면 대체로 미디어 교육을 받은 대중을 상대로 한다. 이 예술은 또한 작가뿐 아니라 관객이 컴퓨터 조정을 통해 자신의 역할이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한데 이 예술에서는 예술가와 관객 사이에 거리감이 없다. 체크. 그러므로 TV 안으로부터 독립한 비디오 아트와 비교될 수 있다. 사회 밖에서 단지 논평자로서의 역할 대신 그 안에서 사회기술적 변화의 반영과 심판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 모든 키워드가 다 있죠. 인터랙티브 아트에서. 자, 그럼 옆에 있는 딩클라 93페이지를 가볼게요. 딩클라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하면 되는 거고요. 단점은 세모 표시 보이시죠? 옆으로 가고 있는 세모 표시. 여기에는 단점인데요. 관객의 직접적 참여 및 능동적 반응을 요구해낼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만만치 않은 제작 비용 체크, 절차상의 복잡성. 그럼 기술에 대한 이해까지 필요하겠죠. 그럼 일반 예술가는 접근하기 힘드니까 많은 수고 비용이 드는 거야. 그리고 나아가서 세 번째는 예술성 여부의 논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작 이래 계속 추진되고 있는 예술의 사회화 현상에 맞추어 앞으로 가장 주목받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요 용어가 시험에 나올진 모르겠는데, 과학자를 의미하는 사이언스 있죠. 과학. 저기 S-C-I-E-N-C. 그거 맞지? 사이언스. 좀 기억이 뭐지? 이거랑 맞잖아. 예술가를 표현하는 아트. 아트는 아티스트.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아싸냐? 아티언스라고 합니다. 아티언스. 요거 최근에 논문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고, 스팅데일까지 얘기를 하면서 아티언스라는 그 기법이 나왔거든요. 그 직업명이 나왔거든요. 요것도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매체 예술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티언스라는 용어가 조금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꽤 좋은 용어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이언스가 앞으로 갔으면 그냥 아티언스가 나은 게, 사이언스가 앞으로 갔으면 사디스트가 됐을 거야. 스펠링이. 그래서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사이언스 플러스 아티스트 합치면은 사티스트가 되겠지. 사디스트는 맞는 걸 즐기는 사람인가 때리는 걸 즐기는 사람인가, 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대표 작가로 제프리 쇼가 있고요. 1983년 관객이 컴퓨터로 작동되는 비디오 스크린 앞에 의자에 앉아 수동 제어 장치를 조정해 그림과 소리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최초의 대화형 설치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1989년에는 관객이 직접 자전거 페달을 돌리고 제어 장치를 조정해 문자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대화형 가상현실 작품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VR이죠. Virtual Reality. 설치식 컴퓨터 작품 중에는 관객이 작품에 설치된 건반을 치면 그에 따른 음향과 함께 모니터 화면에 음으로 제어된 조형물이 움직이고 그 반응을 관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있다. 그 예술가 중에 어떤 예술가가 있냐면, 이거 누군지 작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랑스 작가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도 하나같이 데시벨이 있죠. 헤르츠를 측정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소리를 낼 때 그러면 헤르츠에 맞춰가지고 얘가 진동이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영상이 앞에 떠요. 마이크가 있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누가 알라딘이 뛰어나와서 알라딘 그 위에 샥샥샥샥 뛰어다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인터랙티브 아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건 요새는 뭐가 있냐, 그 영상이 있으면 사람이 싹 들어갈 수 있지. 그럼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비가 내려. 그럼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비가 내 몸에 맞고 튕겨져 나가는 작품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표정이 이렇게 찡그리고 있다, 그러면 빛 색깔이 빨갛게 변해요. 내가 웃고 있다, 그럼 이거 표정을 다 인식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또 파랗게 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 아트는 계속 발전해 나갈 거예요. 참고로 이거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얼마 전에 구슬모아 당구장, 한남동에 디뮤지엄 옆에 구슬모아 당구장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행 못 가고 이제 얼마 시험 안 남았으니까 스트레스 풀 거면 거기 한번 갔다 와봐봐. 그럼 인터랙티브를 몸소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제프리쇼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를 컴퓨터 아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아래쪽에 가상현실과 미술 해가지고 버추얼 아트라고 부를 수도 있거든요. 가상현실과 미술. 자,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가상현실이란 현대의 고도로 발달된 시청각 기술에 의존하여 체험할 수 있는 가상공간 또는 인공공간으로 체크, 가상공간, 직접 체험이 아닌 의사체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말한다. 직접이 아니라 가짜로 느낀다는 거죠, 다른 말로. 물리적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나 현실 세계와 똑같이 느껴지도록 작동됨으로써 심리적, 지각적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이건 일종의 시지각을 이용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TV, 영화 등도 가상현실의 한 매체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상현실이란 컴퓨터에 입력된 여러 정보를 인간의 자각기관에 직접 제시함으로써 눈앞에 펼쳐지는 인공적 공간을 말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달라 제일 밑에서 위에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체험자의 시각, 청각, 촉각에 인공적 자극을 가해 완벽한 3차원의 가상현실감을 맛보게 해준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락 볼게요. 제일 마지막 단락 첫 번째 줄 끝에 VR은 어떤 내용이든지 표현될 수 있는 그 시공간이 흐릴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3차원성 환경을 통해서 미술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모든 표현의 복합적인 원근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미디어다. 거기서 미디어는 내용이며, 내용은 곧 미디어로 보는 것이 곧 하는 것이 된다라고 버추 아트가 미술에 미친 영향을 피력하였다. 자, 이거 완전 시지각이랑 똑같은 거죠. 그냥 보고 있는 게 하는 거고 인지되는 거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 참여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밑에 있는 줄은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고, 키워드들이 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미디어랑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상현실까지 봤는데, 자, 이러한 것들 중에 또 뭐가 있냐? 트로이즘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제니 월저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가지고 네온 사인이나 혹은 전광판에다가 글자를 표현했잖아요. 브루스 나우먼도 그렇고. 그런 것들도 보면 일종의 디지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트로이즘이라는 이제 양상이긴 하지만 매체는 현대 매체 미술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본다면요, 트로이즘은 일종의 개념 미술이긴 해요. 개념 미술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서면서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사용하는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의 개념 미술과 연관이 있지만 주로 트로이즘에 기초한 일반적 상식적 표현을 통해 도리어 대중의 허를 찔러 그들의 관심을 유도한 점에서 관념적 성격과 난해한 측면이 배제되어 분명히 다르다. 즉, 얘네들은 언어적 성격을 통해서 일전의 개념 미술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어떻게 다른지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요, 트로이즘은 자명한 이치, 뻔한 소리, 일반적 상식이나 객관적 이치에 근거를 둔 미술 표현을 기술할 때 쓰는 말이다. 트로이즘이라는 건 말 그대로 트루, 참 트루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개념 미술은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 중에 과연 진짜가 뭐게? 라고 주장을 하는 게 개념 미술이야. 그럼 트루이즘은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명하고 너무 뻔하디 뻔한 걸 얘기해서 이것도 미술일까? 라고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 트루이즘이야. 자, 다시 한번. 개념 미술은 와, 의자가 3개 있어. 하나는 사진이고 하나는 실제 의자고 하나는 언어야. 이 중에 진짜가 뭐게? 이게 개념 미술인 거고, 의자라고 적어. 그리고 매체 미술로 쏴. 홀로그래피로 의자 적혀있어. 이건 트루이즘이야. 이게 미술이야? 라는 물음을 가지게 할 수도 있겠죠. 너무 자명하고 너무 뻔하니까. 이렇게 감각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요. 밑에는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적, 현실적 측면이 당연히 있고요. 두 번째, 개념 미술과 다르게 보이는 게 다기 때문에 이면이 없어요. 세 번째, 사람들이 봐야지 알겠지. 공공예술적인 측면은 진입니다. 네 번째, 분석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분석 철학이라는 건 언어를 분석을 한다는 건데 사실 이걸 분석을 해도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 때문에 분석 철학을 받았다는 거거든. 개념 예술은 분석을 하라는 건데 트루이즘은 분석을 하다가 왜 분석해? 라는 반어법인 측면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대표 작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브루스 나우만이 있는데요. 브루스 나우만은 1980년대 초 내용 문제를 발표, 구상 미술 동향과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그의 내용 글자에는 모든 형식성에서 탈피한 독립적 실체로서의 의미가 강하게 두드러진다. 그냥 글자의 내용 사인을 받고 이걸 그냥 빛나게 했는데 이것 자체가 그냥 예쁘잖아. 그냥 그게 다라는 거야. 이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보면 되게 예쁘죠? 이게 다예요. 그러면 특징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브루스 나우만은 언어에 대한 명쾌한 감각을 구사했다. 이건 타이포그래피 같아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뭐 명쾌한 감각이라는 건 예쁜 게 다라는 거예요. 나우만의 작품은 지극히 개념적이다. 왜 개념적일까? 이면이 없으니까. 대중적인 내용감을 소재로 한 점에서 파바타와 연관을 잡는다. 대중적인 매체예요. 또한 설치 작업을 통해 공간과 인간의 관계성의 상호성에 주목했다. 사람들이 봐야지 알지. 예쁜 거 나 혼자 보면 어떡해. 우리 집에 내가 예쁜 거 달아놨어. 이거 내 거야. 하하 이러고 있으면 남들이 알아줘? 그건 히키코모리야 그냥. 그걸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밖에서 드러내는 그 순간 공공미술의 성격을 지니게 되고 개념성으로서 뭐 보이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에서 개념적인 특정을 지닌다는 거겠죠. 자,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추상표현주의의 행위적인 게 바로 우리가 몸으로서 실제 페인트를 부었죠. 추상표현주의에서 누가 액션 페인팅의 대가 잭슨 폴록 부었죠.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 지금 브루스 나우만은 추상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그냥 짓거리는 거야. 아, 우와, 아, 이야, 와. 근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트루이즘 자명한 이치, 이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실존한다는 걸 어떻게 추상표현주의는 표현을 했다면 나는 영상을 찍어서 말로 하겠다. 자명한 이치 뻔하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게 왼쪽 작품인데 사실 지금까지 브루스 나우만 작품의 기초에 나왔던 건 대부분 오른쪽 작품들이야. 오른쪽 2개. 그래서 오른쪽 2개를 보긴 하고 왼쪽의 거는 아 내가 말한 요 개념인 거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문제 진짜 이렇게 되면은 추상표현주의 액션 페인팅이랑 얘네 2개 비교해놓고 문제 물어볼 거야. 이 두 작품의 실존성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그럼 멘붕 오겠지. 그래서 요것도 개념 체크해 놓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기출을 썼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두고 제니 홀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니 홀저는요 브루스 나우만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동그라미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거리 한복판의 전광판이나 멀티비전을 활용하여 문자와 기호를 배치해 공공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자, 1991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2급 진공관으로 만든 조수적 문구를 작품으로 전시하며 주목을 끌었다. 그래서 주로 글자들을 활용하는 작가들이 트루이즘에 들어가 있다는 거. 왜? 글자를 활용해야지만 개념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 수 있으니까. 자, 동그라미 4번을 보면 홀저의 작품에는 이면과 표면이 없다. 아까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면에 탐구를 하던 관람자의 허를 찜으로써 결국 관념의 공전을 일삼은 현대미술의 지나친 비현실성의 건반을 나오는 발상으로 미술의 무관심한 관객의 반응까지 즉각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점에서 공공예술의 성격을 짙게 드러낸다.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이게 미술이야? 과연 이게 무슨 의도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의도가 없다. 그럼으로써 야 이거 아무 의도 없는 거야. 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네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개념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권력에 대한 압력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Protect me from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방어해줘 라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게 바로 네온 스컬프처라는 건데요. 네온은 말 그대로 네온을 활용해서 조각을 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온 스컬프처는 그냥 정리만 딱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작품 그냥 네온을 활용했다는 거. 근데 이걸 대표적으로 활용한 작가가 3명 있거든요. 조지 시거, 딘 플레딘, 브루스 나우만. 이 3명이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체크해놓고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별표 3개 쳐주세요. 자,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같은 95페이지 있는데 여러분 요거 알죠? Buy me right now 누구예요? 바바라 크루거죠. 당장 나를 사. 이거 얘기하는 거. 근데 나 이거 볼 때마다 자꾸 고양이 생각나. 고양이가 지나가다가 툭툭 치는 다음에 나 좀 태워줘. 어디로? 너네 집으로. 날 데려가. 날 선택해 집사야. 막 이런 거. 그런 거랑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타이포그래피 같은 대표적인 작가가요. 이제 누가 있냐면 일단 여러분들 방금 봤던 브루스 나우만, 그다음에 데니얼 윌저, 바바라 크루거가 있습니다. 근데 타이포그래피는요 말 그대로 이제 글자를 타이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픽적인 설명을 넣어주는 건데 이제 기본 개념은 여기랑 똑같아요. 그냥 조형미를 가미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뭐라 얘기했냐면 비평가들이 타이포를 가지고 예술을 한다 그러니까 아 이거 예술가들 표현 매체에 없어서 그런 거다. 더 이상 표현 매체가 없어서 그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표현 매체로서가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발로 뭐 지극히 미술적이지 않은 것들을 언어는 사실 미술적이지 않잖아. 아는 것을 어떻게 다시 미술적 개념을 표현하는 매체로 선택을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브루스 나우와 바바라 크루거, 제니 훌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현대미술 용어 사전에서 타이포그래피 같은 걸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도 95페이지, 95페이지 타이포그래피 같은도 찾아오세요. 자, 그럼 이제 9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6페이지 레이저 아트 나오는데 레이저 아트는요 그냥 제가 딱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시험 문제 안 나올 거라 가지고 레이저 아트 말 그대로 레이저는고요. 개념은요 레이저 적어놨어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외울 필요는 없고요. 레이저가 그냥 빛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만 좀 체크해줘요. 첫 번째 줄, 일정한 주파수로 한 방향으로만 직진하도록 한 인공 광선. 요 개념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그리고 특징에서요 동그라미 2번만 보시면 돼요. 홀로그래픽 아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레이저와 만나게 하여 필름에 기록하는 것이 홀로그램의 원리로 입체적 화상의 다양한 표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여기서 그냥 재밌는 얘기로 하는데 얘들아 나는 어렸을 때 휴대폰이 새로 나온다면 언젠가 조그마한 귀걸이 같은 거에다가 휴대폰이 만들어져가지고 걷다가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전화가 걸리지 않을까라 땅 하면 앞에서 쫙 해가지고 비주얼이 생기는 홀로그래픽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가능하대. 지금 가능하대. 기술이 상용화가 안 됐을 뿐이지 특허까지 있대. 근데 이걸 왜 못 만드는 걸까? 비싼 것도 있지만 이게 만들어졌을 때 이걸 화면을 딱 띄우면 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큰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에서 이거를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손으로 그 키보드 중에 레이저 키보드 있어서 거기에 위치에 딱딱딱딱딱 치면 바로 인식해주는 키보드 있죠. 그게 위치 기반 인식이거든요. 사실 이걸 여기다 딱 띄우면은 자기가 창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손을 어디 위치하는지에 따라가지고
해둘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인식해가지고 여기다가 타이포를 딱 쳐줄 수도 있대. 지금 벌써 그런 세상이 왔어. 영화 헐 보신 분 계세요? 그런 세상이 가능하대요. 20년 안에. 인공지능도 그 정도로 발전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 스팀 연수 교사 되면은요 한 2년 차쯤 되면 한번 갔다 올만 할 것 같아. 되게 4일 동안 힘들긴 되게 힘들어. 지도 한 40페이지 짰어. 지난 4일 동안 하루에 10페이지씩 짰어요. 근데 그게 간 이유가 여러분들 임용고시 때문에 간 거잖아. 4일 동안 무궁화 5개짜리 호텔에서 무궁화 5개짜리 롯데 엑스포시티 바로 옆에 있는 롯데시티 호텔 거기에 들어가서 2인 1실이고요. 화장실 깜짝 놀랐어요. 신혼여행 줄 알았네. 너무 럭셔리한데 남자 둘이서 와 좋네요. 네 그럼 먼저 씻을래? 네 먼저 씻을래. 그리고 아침마다 25,000원짜리 조식을 먹고요. 카이스트의 모든 강의실을 한 번씩 다 돌아다니고 한국화학연구소 과학연구소에서 저는 신청한 게 전기통신이었어가지고 사물인터넷을 직접 체험해봤어요. 그리고 VR 사물인터넷? IoT라 그러잖아. IoT를 형상화하는 관이 있더라고. 그거는 집에 딱 사람이 딱 들어가면 당연히 불이 켜지는 건 당연한데 들어오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지니야 가스불 좀 올려줄래? 그러면 전기가 딱딱딱딱딱 팍 불이 올라와. 진짜 가능해요. 근데 그게 1차원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실제 수업 모형에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지도안을 이미 짰거든요. 이거는 제가 10월 달에 공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2차 준비할 때는 아마 이게 나올 거야. 그리고 내년에 스팀에 관련돼가지고 지도안은 당장 안 나오겠지만 2, 3년 안에 스팀과 관련해가지고 지도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2차에서 스팀에 활용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 지금 느낀 게. 지도안은 제가 그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레이저 아트는 이게 끝이에요. 볼 게 없어.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홀로그래픽 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그래픽 아트도 그냥 그 특징 2번이 다예요.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과 함께 즉각적인 흥미를 유발시켜 인기도가 어느 미술 경영보다도 높다라는 것과 동그라미 5번 홀로그래피는 영화뿐만 아니라 회화, 조서, 사진 등 미술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 추세인데 제한된 시각을 넘어서서 보다 생생하고 설득력 있는 현실 감각을 구사하려는 욕구에서 도입된 것이다. 최근에 홀로그래피 경향이 얼마 전에 누구였더라? 장폴 고티의 전시회 가보신 분. 요새 홀로그래픽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네킹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되게 신기했는데 마네킹을요 장폴 고티에가 만든 마네킹을 다 들고 와서 20개를 세워. 멀리서 봤을 때 걔네들 되게 빛나길래 레이저를 썼나? 아니면 영상을 썼나?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네킹의 모양이 옷 모양으로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홀로그래피를 분사하고 있어. 그리고 1분마다 돌아가는 거에 맞춰가지고 홀로그래피 의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의상을 안 가져와도 그걸로 충분히 전시가 가능한 거지. 그런 식으로 사람이 계속 말하고 있는 듯한 모양으로 홀로그래피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걸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직하는 중간에. 자, 그러고 나면 홀로그래피 같아도 그냥 이 정도 개념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럼 9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미니스트 아트는 제가 예전에 한번 정리해드렸던 거 기억해요? 우리 뒤에 앞에서 몇 페이지였더라? 미술에 대한 개념 하면서 페미니스트 아트 1세대와 2세대 얘기해줬던 게 있었는데 비평이었나? 페미니스트가 비평에서 얘기했었나? 페미니스트 비평? 그러면서 내가 내 친구 얘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내 친구 동생 얘기 그 150만원 카드비 기억이 안 나? 얘기는 했어 분명히. 그래서 150만원 했을 때 앞에 있는 서정이가 이런 이거 했던 거 기억나. 조심하시고요. 일단 104페이지랑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 페미니스트 아트에는 미술교육론 104페이지랑 연결이라고 좀 적어놔주세요. 그럼 여기 있는 걸 같이 보시면 되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페미니스트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패턴과 장식은 일단 딱 봤을 때 디자인적일까요? 공예적일까요? 회화적일까요? 회화적도 아니고요. 디자인적도 아니고 공예 쪽에 가깝기 때문에 공예는 예로부터 여자들이 하는 여성미술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페미니스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턴과 장식,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표면화되기 시작한 문양이나 장식 요소들을 모티브로 삼은 미술 인양을 말하며 그 그룹을 칭합니다. 그리고 영향으로는 타피스트리와 미술공예 운동 아르드보이에 영향을 받았다. 누가 봐도 이건 수공예죠. 그리고 이건 순수 미술이 아니라 모더니즘의 시작 아래 서구 문명권보다는 아프리카나 중동 등 제3세계 비롯명통에서 토속적 형태로 발전되어 왔던 공예품을 새롭게 페미니스트들이 접근을 하면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 미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어떤 민족사와 조금 소수 미술, 소수민족의 미술 같은 것들을 받아오면 되는 거고, 근대적 원류의 체크, 야수주의의 앙리 마티스와 라울 듀피를 정신적 지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거칠게 표현을 했어. 자기들도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표현하기 위해 조금 더 거칠고 표현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밑에 특징을 보시면 1970년대 미니멀 경향이 약화되면서 카펫, 페르시아 인당, 퀼트, 기모노, 직물, 모자이크 등 소수미술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생활 장식품의 영감을 얻어 작품 제작을 시작을 했다. 대표적인 작가가요, 퀸 맥푸넬, 로버트 쿠시너, 티나 지루아드가 있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누구냐면 조이스 코즐로피, 그 다음에 미리엄 샤피로가 있습니다. 요 두 명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다원주의 영향을 받아서 제3세계 미술을 영향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페미니즘 아트가 오히려 뭐 북한 미술, 소수 미술, 흑인 미술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같은 현상이 있다고, 소수를 대면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 밑에 야수주의의 영향을 받아 날염, 직물, 벽지, 꽃무늬, 헝겊 등에서 얻어낸 장식적 모티브를 리놀리움, 캔버스, 천, 타일 따위에 옮겼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야수주의의 앙리 마티스나 라울 듀피의 거칠고 표현적인 측면에서 1차 영향을 받은 거고, 두 번째, 나중에 앙리 마티스 빨간색으로 다 도배해놓고 중간에 노란색으로 패턴 해놨던 거 기억나? 그런 작품들이 일종의 패턴처럼 보인 거야. 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표현 양식도 가져오고 그 사람의 정신적인 표현도 가져오겠다. 정신적, 철학적 접근 방법도 가져오겠다. 두 가지 방식인 거예요. 하나는 정신적 지주, 철학적으로 거칠게 표현하겠다는 점과,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직물적인 표현 패턴적인 측면을 그대로 가져오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동그라미 2번 내려가서요. 그러나 그들이 주로 사용한 격자미니는 미니멀 아트 작가들이 그리드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여기서 한번 더 볼 수 있는 게 미니멀 아트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구나. 그들이 주로 사용한 격자미니는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그리드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패턴과 장식 그룹은 외관상 토톨러지와 평면성을 차용해서 미니멀 아트를 연상시켰지만 이론적 측면에서의 공통점은 없었다. 즉, 이렇게 오답을 적지 말라고 제가 적은 거예요. 미니멀 아트에서 영향을 얻었다 그랬다고 미니멀 아트의 토톨로지, 동호 반복적 요소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잘못 적지 말라고 적은 거니까 꼭 별표 2개 쓰세요. 자, 밑에 미리엄 샤피로입니다. 자, 미리엄 샤피로는 일본의 기모노나 부채를 모티브로 삼아 기하학적 윤곽, 꽃무늬, 격자무늬, 이국적 통치를 자아내는 화려한 색채 등이 한데 어우러진 풍성한 화면을 창조하였다. 올해 모든 키워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외우시면 되고요. 의의는 동그라미 1번, 장식의 위상을 높이고 순수 미술의 지위까지 끌어올렸다. 공예의 미술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주류로 끌고 오지 못했다.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요, 끝에 서술성과 장식성을 회복한 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개에 기여한 바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패턴과 장식이 언제 등장했다고요? 개념이 70년대죠. 그러면은 페미니스트 아트에서 1세대겠어, 2세대겠어? 1세대입니다. 자, 이거 페미니스트 아트를 여러분들이 조사해 오시면 돼요. 선생님 사원에서 제가 다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자, 현대미술서원에서 찾으신 다음에 저게
나중에 아까 봤던 저 미교론의 102페이지 얘기했죠. 거기 있는 것과 다시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왜? 어쨌든 비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아트로도 볼 수 있고 그 자체로도 비평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되고,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1세대는 공예, 패턴과 형식이기 때문에 공예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도 남성과 동등한 지위다. 우리의 지위를 남성 미술, 주류 미술까지 올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여성의 삶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들을 좀 제작을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남성과 여성의 다른 점을 바탕으로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1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성들이 해왔던 게 뭐였어? 바느질, 음식 이런 것들이라 가지고 보통 패턴적으로 들어간 거고, 이제 여성의 생리적인 면 있죠. 예를 들면 여성의 성기랑 남성의 성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생리 모양을 좀 드러낸다는 쪽이거나 좀 시각적 컬처 쇼크를 주는 거죠. 컬처 쇼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장식 미술을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여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감수성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1세대였는데 2세대는 80년대 내려오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야 너네 되게 웃긴다. 남자랑 여자랑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똑같은 사람 아니야? 왜 여자만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여자가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직언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생리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성도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왜 집에서는 요리를 여자가 하는데 대표적인 세계적인 요리사들은 다 남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진짜 다 여자네? 어머, 남성의 비중이 지금 10%도 안 되는 거야? 그래, 그래서 남성이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당연히 하는 것처럼 여성도 남성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가서는 여성성에 대한 문제를 없애버리고 성적인 역할의 분담을 아예 없어버리는 쪽으로 전개되는 게 80년대입니다. 그래서 여성다움이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자도 남자처럼 형상을 할 수 있고 여자도 남자처럼 입고 다닐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누가? 신디 셔머니, 여성이기도 하지만 남성적으로 변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선 70년대, 80년대만 나와 있는데 사실 페미니즘은 90년대까지 가요. 근데 90년대 가면은 오히려 70년대나 80년대보다도 페미니즘은 오히려 희석이 돼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페미니즘이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이 작가가 70년대 작가인 건지 80년대 작가인 건지, 우리가 페미니즘이라 그랬을 때 70년대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건지 80년대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앞에서 말했던 미교론에서 말했던 요 비평이 있죠. 요 비평에서는 1세대 기준일까요? 2세대 기준일까요? 복합적입니다.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성도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페미니즘 사이에서 문제를 낼 수 있어. 70년대와 80년대를 구분하는 문제로. 오케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두 개의 페미니즘 작품을 주고 신비 셔먼과 윌리엄 주디 시카고의 작품을 줘놓고 이 두 개의 작품이 페미니즘 아트다. 페미니즘적으로 접근한 방법은 어떻게 되냐? 각각을 설명하시고 사상적 배경을 이야기하시오. 그럼 70년대 스타일대로 얘기해야 되고 80년대 스타일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뒷장에 98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밑에 페마주 뚫려있죠? 페마주. 요것도 검색해오세요. 자, 일단 1세대 작가들부터 먼저 볼 건데, 대표적인 게 다 주디 시카고, 대부분 이거밖에 없고요.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바라 크루거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바바라 크루거부터는 2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디 시카고 작품 옆에 디너파티 옆에 있는 거 볼게요. 페미니즘이 여성 신체 권리를 주장할 때, 예를 들면 낙태할 권리, 페미니즘 미술은 여성의 이미지와 여성에 의한 이미지 복권에 애를 썼다. 체크. 이로 인해 장식미술이나 실용공예처럼 역사적으로 여성의 젠더로 인식되고 저평가된 형식들이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작품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작품은 모르는 사람, 처음 봤다 손 들어보세요.
이 작품 처음 봤다.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자, 이 작품은요, 트라이앵글이라 그래가지고 세 개의 면이 있는데, 사실 지금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여성의 성기 모양의 조개예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눠놓고 여성의 생식기를 위로 드러냄으로써 시각적인 컬처 쇼크를 주기로 했고, 이제 목에 여성이 없었으면 자손이 태어나지 않는데 왜 여성을 이렇게 천하게 대하냐, 왜 하위로 보느냐 라는 문제점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은 직접적이지만 오히려 은유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여성 위인들이라 그럴까요? 위인들이나 유명한 페미니스트들을 여기다 초청을 했다면서 그 사람들의 성기 모양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거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당시로서. 근데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뭐랄까, 충격적이긴 하지만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했고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대단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근데 학생들한테는 이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 도판으로 심지는 못해. 그래서 미술사적으로 임용고시의 문제에도 사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작품은 아닌데 나왔어. 높은 작품은 아닌데 나왔어. 그래서 처음에 그때 나왔을 때 선배들이 하는 말이 다 멘붕이었어. 와, 이거 내는구나. 내긴 내네? 라고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대표적인 도판도 없어요. 꼭 이 도판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도판의 각각의 특징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니까 옆에 있는 내용을 싹 다 정리해서 외우고 계세요. 뭐랄까, 학생들이 봤을 때 조금 잔인하거나 좀 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작품들 웬만한 임용고시에서도 문제 안 내거든? 그래서 점점 안 되는 추세로 가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다고 안 봐도 되는 게 아니라 페미니즘에서도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시면 되는데, 교과서엔 주로 뭐가 나오냐, 신디 셔먼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그쪽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긴 해요. 자, 그러면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마주는 여러분들이 검색해 오시면 되고요. 바바라 크루거 얘기했습니다. 자, 바바라 크루거 애기가 열심히 알통 올리는 거 보세요. 무죄, 더 이상 영웅은 필요 없어. 자, 바바라 크루거의 여성주의 설치 작품인 포스터들은 글자 배치와 사진들을 효과적으로 배합해 놓은 것으로 1920년대 중반에 슈테른베르크 형제가 공헌한 러시아 구성주의 포스터에 따온 방식을 활용하였다. 자, 러시아 구성주의 체크. 그럼 이 작품 문제 뭘로 되겠어? 포스터 비교하는 문제 내겠죠. 낼 수 있겠죠. 간단하게 얘기해놓고 각각의 포스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럼 러시아 구성주의는 혁명, 바바라 크루거는 페미니즘 이라고 접근할 수 있겠죠. 저 시험 문제 팁 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바바라 크루거, 당신의 시선이 내 뺨을 때린다. 네, 뺨사대기 마지막 편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고요. 옆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읽으라는 건 꼭 다 읽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안 읽는 것이 중요한 내용 겁나 많아. 자, 셔먼은요, 제니얼즈는 봤으니까 넘어가고, 셔먼은 내용을 그래도 제가 다 읽을게요. 셔먼은 영화 스타를 흉내내고 영화 속 인물로 등장하고, 감독의 스타일을 혼성 모방하여 자신의 작업을 영화의 한 장면인 것처럼 만들고 스스로를 다양한 사람의 모습 뒤로 사라지게 했다. 여기서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셔먼은 나아가 자아라는 조건이 바로 재현 체계 위에 구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내가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자아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저의 모습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보는 모습은 굉장히 다른 자아를 지니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의 성격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 텐데 막 이러잖아. 근데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디 셔먼이 원했던, 와영을 비웃지마. 아영아 방금 신디 셔먼이 원했던 자아를 보여주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극화, 연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아이들은 듣는 이야기나 청소년이 읽는 책, 미디어가 제공하는 사회적인 유형들은 영화의 서사구조와 환상에 기반을 둔 심리적 투사행위 간의 공명작용을 통해 내변화된다. 자, 체크 이때부터도 한 문장 전체 체크하셔야 됩니다. 셔먼의 작업은 헐리우드가 사용하는 수많은 책략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대신하는 셔먼 자신이 동일한 책략을 이해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에서 접근하는 방식 그대로 가져왔다. 연극과 극화의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모든 작가는 자신의 이미지를 차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차용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반드시 써줘야 되는 말은
차용이란 말을 쓰고 작가는 자기 자신을 작품 속으로 차용하였다라고 적어줄 수 있어야겠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차용하였다는 점에서. 밑에 있는 단락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루이스 부르주아는 시험 문제에 일단 거미 마망이 많이 나와서 밑에 있는 것들은 남자의 고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루이스 부르주아가 버려진 건 아시죠? 아버지한테 버려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 나아가서 남자라는 존재를 굉장히 혐오스러운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일단 남성의 성기가 지니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약간 학대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 보면 소녀라고 적혀있는 작품 보시면 사실 남자의 성기 모양이거든? 얘를 걸어놨어. 구멍에 뚫어서. 무섭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애들도 실제로 되게 그로테스크하게 느낄 건데,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남성성에 대한 불신과 파멸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아버지의 파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순화는 정작 아버지의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걸 해가지고 얘가 죽어나가고 빨갛게 타들어가고 있지. 이미지 속에서. 이걸 통해서 페미니즘적으로 남성성을 없애버리고 여성성을 오히려 위로 신장시키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루이스 부르주아가 채택했던 방법은 하나는 남성성의 파괴.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세대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2세대라 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루이스 부르주아는 세대 구분을 딱히 하진 않아요. 오히려 뒤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표적인 작품 중에 거미 있죠. 마망, 맨홀 뚜껑으로 만든 거. 마망, 거미의 모성애를 활용했다는 점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마망 도파는 일부러 안 넣었어요. 너무 유명해서 넣을 자리가 없기도 했고. 그래서 마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지났는지 여기다 추가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쉬었다가 15분 쉬었다가 6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